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계좌에 불만이 없도록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정유현입니다. 비 피해가 많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비가 내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간밤 대형 기술주들 하락을 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와 전자전기 업종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간밤 우리나라의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원전주 기분 좋았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로 일컬어지는 일부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요즘 주도주가 없고 정말 변동성이 많은 시장인데요. 오늘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과 관련된 기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카메라로 찍거나 캡처를 해서 샵 9083번으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떡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불만제로 디마켓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마감될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감될 오늘의 키워드는 추풍낙엽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 지금 떨고 있냐?입니다. 네, 오늘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인데 또 하락을 해서 많이 슬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조금 안정권으로 해서 바닥은 하고 있는데 이제 간밤에 사실은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뭐 엔비디아 6% 빠졌죠. ASML이 한 12%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6.8% 급락 거의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쭉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불안해하신 분들 조금 많으실 건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잖아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시장에서 타격을 받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감안은 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유인즉슨 최근에 이제 미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길 거냐, 트럼프가 이길 거냐는 사실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1차 TV 토론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또 몰랐거든요. 2차, 3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피격 사건 이후로 공화당이 막 좀 으쌰으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하다라는 게 조금 중론이 돼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언 자체가 과거에 대통령 할 때처럼 굉장히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확률 사이트 이런 데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게 60%. 그다음에 바이든이 될 거다라는 게 20%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중국 때리기 크게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어찌됐건 관세 폭탄을 때려야 되는데 물론 중국 관련된 애들도 때려서 걷어들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무튼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이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아마 11월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정말 됐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차라리 그때는 어느 정도 대응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7월이니까 8월, 9월, 11월, 12월까지 하면 거의 한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동안은 그 아마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에서는 조금 출렁거릴 거고 반도체도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적 시즌 또 다가오면 조금 어느 정도는 훼손을 할 수 있으나 리스크로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이기보다는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변동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할 때는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발해서 계속 잘 갈 때 손이 더 뻗냐 마냐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기회가 이제 조정은 될 거예요. 근데 무한정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회손은 있을지언정 이익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발로 시작해서 첫 번째 반도체 섹터 자체가 조금 살아났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D램이랑 낸드도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아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죽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마 하단이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단이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구간이다라고 4개월 동안 생각을 하시고 하단에 가까워진다? 들어가고. 네,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올라가면 뉴스 나온다 또 빠지고 좀 이렇게 밴드를 조금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밴드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유념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을 좀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각 기업별로 또 그 지지선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 국면에는 이런 좀 성장주들, 반도체주들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리 인하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9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 자금이라는 게 항상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냥 개인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섹터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섹터가 어딘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기존에 잘 못 갔던 애들 중에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 바이오, 게임, 뭐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들, 그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바닥 형성됐다라고 하니까 또 이슈가 잠깐 되긴 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로 그러면 매기가 다 쏠릴 거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자체가 지금 뭐 피크아웃 얘기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거 금리 인하되면 이쪽 거 다 빠지고 이제 딴 데 갈 수 있어라는 그 논리가 적용이 되지만 현재 반도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이제 지금 고점이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사실대로 하면 SK하이닉스랑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관련된 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 많이 반등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HBM 관련 주들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반도체 섹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금리 인하가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전 수혜가 될 수 말씀이신 있다고 건가요? 봅니다. 이유인즉슨 금리 인하가 되면 결론은 이제 인하하는 시기 자체가 문제고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투자를 더 활발히 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논리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은 D램이랑 낸드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지연시켰어요. 왜 지연했냐? 왜냐면 자기 돈 주고 다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도 불확실했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램과 낸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조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반영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 되면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성장주들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더 확대돼서 전공정 관련 기업들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반도체 버리지 말자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반도체 버리지 말자 이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국면에서 또 이렇게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관련해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전공정 관련한 업체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정 관련한 이런 업체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좀 비교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조금 안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성향에 맞으시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수익률이나 변동성을 조금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조금 관심이 없었던 섹터를 보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대장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에서 뭘 봐야 되냐? 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SK 하이닉스 사자라는 게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네.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네, 네네. 그게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예. 엔비디아를 독식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퀄 테스트가 3분기에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독식 구조에서 나눠 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의 손이 조금 덜 가는 건데 근데 저는 SK 하이닉스도 결론은 조금 더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눠 먹더라도 시장의 캐파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100일 때 혼자 먹는 구조와 그럼 100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200일 때 예를 들면 뭐 7대 3으로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도 가겠지만 앞으로 남은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쪽에 호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네,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실적 많이 회복했죠. 네, 그리고 이제 퀄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근데 아까 오후 2시쯤에 또 기사 난 거 보니까 CXL 관련된 네. D램 또 관련 뉴스가 또 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도 계속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뭐 둘 다 너무나 좋은 기업이지만 상승률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베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네, 반대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변동성이나 수익률을 조금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HBM 장비만 저희가 너무 봤잖아요. 네. 네, 근데 HBM만 반도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가 잘 나갔던 거지. AI로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가 잘 나가니까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ESSD. 네. 이쪽도 매출 많이 늘어나는 거 보이잖아요. 결론은 또 낸드도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투자가 아마 하반기 때 조금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한다, SK하이닉스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반도체 전 공정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뉴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변동성 국면의 가장 큰 또 슈팅은 또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서로 본인 스타일 감안하셔서 저는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전 공정 장비 네. 단에 관련해서도 업체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만 놓고 봐서서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재료는 삼성전자가 더 많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네. 하락에 머물렀었는데 네. 마지막에 또 마감 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강보합으로 지금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86,900원 선에서 삼성전자 마무리를 했는데 7만 원으로 혹여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가라는 게 뭐 실적을 100% 반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반영을 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차트를 보실 때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예전에 코로나 때 저희가 10만 전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10만 전자 때가 사실은 딱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높이랑 지금 현재의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네. 잠깐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10만 원 구경만 딱 하고 내려왔던 건데 실질적인 체력은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이때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예. 이게 더 간다, 덜 간다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1년도에 거의 10만 전자를 찍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전해 20년도, 19년도에 영업이익이 35조.
네. 네, 이 정도 됐어요. 20년도에. 예.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이제 재택근무 수요 늘어나고 뭐 교체 수요 많이 오다 보니까 그때가 51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51조를 번다라는 원래 35조 벌다가 네. 51조를 보니까 기대감이 쫙 땡겨서 주가가 네.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썼다. 피크아웃이 나니까 주가가 쭉 빠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것까지 보면 6조 5천억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엄청 떨어졌죠. 근데 올해 기대감을 보시면 43조. 내년이 61조. 내후년이 64조입니다. 되려 그전보다는 더 늘었죠? 네, 올라갔네요.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보더라도 주가가 더 빠질 이유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대감인 거죠. 예. HBM에 대한 기대감을 누가 가지고 있냐? SK하이닉스는 원래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통과하면 생기는 거고 네. 이거 플러스 알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앞에서 또 이제 HBM이 잘 가니까 CXL이라는 것들도 나왔고 네. 온 디바이스 A라는 것들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 이 두 가지에서 또 잘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것들도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저는 빠진다라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보이실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 빠지니까 SK하이닉스는 쭉 같이 빠졌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88,000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뭐 84,000원 이하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단을 조금 형성을 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83,000원, 4,000원대가 그래도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퀄테스트 통과 전까지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정말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오늘 네.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83,000원에서 84,000원 선에서 한번 지지선을 형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3% 넘게 빠졌거든요. 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면 차익 될까요? 실현도 있고 네. 엔비디아 이제 어찌 됐건 주가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예.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노이즈가 생기면 그쪽에 이제 예를 들면 빠지는 데가 있으면 올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얘를 더 가지고 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이걸 매도하고 딴 데로 갔을 때 수익을 가져올 확률이 더 높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조금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럼 여기서도 막 더 많이 빠질 거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아마 SK하이닉스는 한번 보시고 네. 하단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라는 게 시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만 원은 지켜주지 않을까요? 그건 되지 않을까 네, 네. 예상은 하는데 네. 사실 빠지더라도 사실은 이제 노이즈잖아요. 실적의 훼손은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말 많이 빠지더라도 방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60일이 딱 20만 원 초반대거든요. 네. 초중반대. 이 아래로 빠지는 건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시장에서 터치를 만약에 딱 하고 올라오면 요 정도 안전하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내일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갔다 그럼 다음 주 월화까지는 한번 저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또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탑픽 종목은 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잡을 거냐 그럼 저는 삼성전자 손을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향이 또 기대가 되는 저는 원익 IPS.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뭐 한 20% 30% 상단 정도 본다라고 하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공정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어찌됐건 2분기 적자 규모 조금 축소해 가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애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에 대해서 빨리 뭐 투자를 할 거냐, 금액은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건 이제 D램도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지속될 거다라고 하면 원익 IPS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낸드 쪽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낸드 쪽도 ESSD 관련해서 지금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AI 하면 HBM만 잘 가는 게 아니라 ESSD도 가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랑 내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낸드 쪽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또 원익 IPS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쪽 장비도 원익 IPS가 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8세대로 이제 IT, 중소형 IT 기기가 많이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또 장비 납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빠질 뉴스보다는 좋아질 뉴스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네,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이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서 36,000원대인데 저는 전고점이 44,000원대거든요. 네. 네, 전고점 부근까지는 그래도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들어갈까요? 뭐 내일 뭐 저는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21선 아래로 빠질 일은 없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한 42,000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주목해서 원익 IPS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000원에서 전 고점인 44,000원까지 보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많았었던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오늘 장에서 급등락을 했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김주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시장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하락폭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어떤 종목들이 힘을 내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한전산업 올라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성공을 했다,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소식들 들어오면서 오전장의 원전주들의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한전산업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또 오늘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도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밖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세로 전환을 하거나 상승폭 줄이면서 마감했던 종목별로 조금 양상이 달랐던 모습이었습니다. 한전산업 가장 크게 매수세 들어오면서 18%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엑시콘 올라왔는데요. 앞서서도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는데 반도체 굉장히 밀리는 부진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CXL은 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CXL 하반기에 개화할 수 있다. 또 제품도 준비가 됐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CXL 관련주들 부각을 받았는데요. 특히 엑시콘 같은 경우에 3분기 테스터 장비 공급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강한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20% 급등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화성밸브 올라왔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사업,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급등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공공기관 사업은 총 2천억 원 이상이 해당될 때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오늘 화성밸브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25%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큐어 올라왔는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23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기대감 모아갔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가장 급등했던 종목은 DXVNX인데요. 오늘 역시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 급등 종목 외에 또 급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5위 확인해 보면요. 5위는 폴라리스 AI 올라왔습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 트럼프 관련주로도 묶이기도 했는데요. 이 공약 중에 인공지능 육성이 포함이 되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도세 강하게 나왔던 모습이고요. 8%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펩트론 올라왔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모습인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스마트 대포 기술 기반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매도세가 크게 나왔고요. 이 밖에 삼천당 제약, 또 최근에 굉장히 부각을 받았던 라파스다 대원제약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0%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올라왔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우리은행이 기존의 지분 보유하고 있던 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는데요.
전체 지분의 한 3.8%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오늘 이 소식 전해지면서 크게 밀렸던 모습입니다. 11%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우진엔텍 올라왔는데요. 오늘 이 체코 신규 수주 관련해서 기대감 굉장히 강하게 받아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해왔던 게 이 우진엔텍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16%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에는 12%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규 원전 수주 확정이 되면서 재료 소멸이 됐다라는 부분이 매도세를 강하게 이끌었던 모습입니다. 하락 마감했고요. 1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맥주 올라왔습니다.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급락 종목으로도 정리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냉동김밥 1위 기업이죠. 올곳 지분을 보유한 AGF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관련 기대감 근데 계속해서 받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오늘 역시나 12%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급등락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딜사이트 경제TV 화면과 함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감될 급등락의 김주영이었습니다.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라. 여기서 나무는 종목을, 숲은 산업, 섹터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오늘 저와 함께 산업에 대한 공부, 산책 한번 나가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산책을 나가볼 섹터는요. 바로 건설업종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9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현재 건설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사실 PF 부실화 우려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었던 건설업종인데 7월 12일 이후 현재 5% 가까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바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실 비싼 집을 사면서 한 번에 100%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출을 받을 때 아무래도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또 매수세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서울 주택 매매 실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6월에 서울의 실거래량이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2021년 1월 수준으로 3.5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매 심리도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낮아진다면 향후에 신규 집을 마련하려는 그 매수세의 힘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도 보시면은요. 네, 트럼프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재당선이 된다면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자, 만약 이렇게 트럼프가 진짜 재당선이 돼서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움직임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재건주도 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건주는 또 건설주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건주 그리고 건설주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건설업종 역사적인 저점에 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PBR이 0.43배 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꼭 모멘텀이 없더라도, 이슈가 없더라도 순환매에 의해서 또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건설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규 분양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난 7월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은 13만 4천으로 연간 목표 대비 39% 정도로 40%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률도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여전히 지금 우하향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굉장히 낮은 국면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건설사들의 실적 포인트는 신규 분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전히 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률이 신규 분양이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럼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의 또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DLENC인데요. 건설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게 되면 DLENC는 건설사 중에 올해 1분기까지 분양 목표 달성률이 유일하게 30%를 넘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GS건설입니다. 작년에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그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또 올해 2만 가구, 또 내년에 3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현금 흐름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공사비가 급등을 하면서 건설주들이 수주를 해도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건설을 통해서 마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 9월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착공되는 가운데 2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DLENC,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지금 실적을 바로 확인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 일단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연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건설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시간에 매매 거래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MHB 인베스트의 김성훈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보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대원제약입니다. 이 대원제약, 붙이는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대원제약 같은 경우 라파스와 함께 붙이는 살 빼는 위고비라고 하죠. 그 예. 치료제 개발하는 이슈를 가지고서 최근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투자 주의가 걸려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급등 이후에 현재 5일선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보통 이렇게 급등 이후에 5일선 지지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것을 노리고서 시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호가상으로는 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직전 체결가 17,300원, 즉 0.2% 상승세이기 때문에 지금의 7%대 호가는 조금 이제 좀 너무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의 어떤 말 그대로 이제 대원제약 라파스 역시 라파스가 현재 거래 정지거든요. 오늘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으로 떠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 노리고서 대원제약도 같이 따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노리고서 좀 이렇게 저가 매수로 시간에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내일 라파스와 함께 대원제약이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에서 라파스와 함께 같이 잘 살펴보자 대원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지금 보니까 SY스틸텍이 순위 1번으로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제가 앞서서 건설업종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재건주 관련해서 SY스틸텍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SY스틸텍도 현재 시가총액 1,246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2,000원
3,000원대에서 시작했고 이제 4,000원까지 거의 더블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가총 600억에서 시작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상한가로 시작했고 현재 지금 오늘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2%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4%대 호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요. 그리고 러우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너무나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테마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러우 전쟁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그 결과 자체도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단 1차로서의 테마의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는 1차 시세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1차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원전주들 다시 한번 또 꿈틀거리는 건지 네. 오늘 이미 시세를 뿜었는데 내일까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참 오늘 원전 주식들 보시면서 특히나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많이 허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쭉 빠져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보시고서 오늘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 뉴스를 기대를 하시고서 들어가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셨을 것이고요. 네. 이 뉴스를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 하고서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물리셨겠죠. 예. 일단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대 음봉의 거래까지 터진 상황이고요. 근데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폴란드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원전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일정이 나온 것이 없죠. 언젠가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그렇지만은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다면은 그때부터 다시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오늘 상당히 강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은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거래가 터졌다면은 분명히 내일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에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어떤 그런 변동성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에 대한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가 분명히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비중 축소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원전주에 만약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한전산업처럼 지금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노려봐야 하는 걸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테마의 관점 혹은 그리고 대장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한전산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소위 말해서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수혜주인 것은 맞는데요. 다만 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그리고 무겁고요. 제가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인데 네. 공시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네, 아니 보니까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이 된 것은 맞으나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술 협약에 합의한 바는 없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공시고요. 그래요? 네. 어차피 한수원이 계약을 했으면은 이것을 시공할 수 있는 곳은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공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협상자가 됐고요. 이제 최종 계약자가 한수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시장이 기대했었던 이제 체코에 대한 어떤 이벤트는 끝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 이벤트죠. 폴란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2차적으로 폴란드의 어떤 수주 이벤트의 일정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가지고서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싸게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좀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HB 인베스트의 김성훈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또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할지 내일의 장바구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트럼프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앞으로 좀 많이 붙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연내 또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비해서 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항상 펼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런 생물보안법이 거의 뭐 통과가 됐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중국한테 이제 의약품 생산을 안 맡기겠다. 이 얘기랑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CDMO 기업들이 반사익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두 후보 다 미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약가가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의약품 가격을 앞으로 좀 낮추겠다. 이런 이제 정책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병원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약품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기 한 번 걸리면은 약값까지 해서 비싸야 몇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민영화가 되어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보험 제도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뭐 병원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야지 결국에 이제 좀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후보 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에 의약품에 대한 어떤 단가를 낮추려면은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이 이제 확대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좀 내려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바이오시밀러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시밀러 쪽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지금 단발성이 아니라 쭉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하반기까지도 제약
제약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제약바이오주 이 업종에 관련해서는 전망이 밝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따라서 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이 K바이오,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얼만큼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K팝이나 뭐 K뷰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K바이오는 어떤가요? 사실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왜냐면은 이제 그 FDA에서 지금 승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FDA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데, 사실 이렇게 좀 어떻다 할 그런 이제 내놓을 만한 신약은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임상 단계인 이제 신약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좀 상업화된 게 좀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바이오 쪽은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신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임상을 또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8월 달에 또 이제 FDA 승인 건수가 또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기대감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지금 특히 이제 경구용 쪽을 계속해서 좀 파괴되면서 이쪽으로도 지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어찌됐든 아직까지 뭐 신약이 빵 터진 거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성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오히려 좀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바이오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은 작지만 기대감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 내에서도 섹터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 좀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CDMO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CDMO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이런 이제 CDMO 기업이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은 중국에다 이제 맡기질 않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주변에 이제 유럽과 같은 우방국으로 이제 수주가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CDMO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뭐 SK 바이오팜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ST팜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약품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좀 메리트가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이미 있는 약을 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라면 네.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의약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적으로도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기업이 굉장히 좀 저평가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CDMO 쪽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 신약 쪽도 굉장히 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쪽은 이제 R&D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이 없는 쪽이 CDMO 쪽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CDMO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또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 쪽, 이 치료제 쪽을 못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CDMO 쪽을 하나의 좀 대안으로 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탁 생산 개발, 이 CDMO 섹터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중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얘기해 주셨고요. ST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에 이 두 종목들 중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ST팜이란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너무 좋지만 사실상 이제 ST팜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렉비오라는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계속해서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렉비오에 이제 올리고라는 원료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걸
ST팜 쪽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올리고라는 이제 원료는 어느 RNA 치료제나 다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RNA 치료제가 이제 희귀질환 쪽에서만 좀 많이 쓰였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성인병 이쪽에도 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등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성인병 환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리고는 계속해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 이제 그 올리고 핵산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이 ST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동사의 이제 올리고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동사의 이제 매출 그리고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분기 실적에도 혹시 반영이 될까요? 2분기는 조금 이제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좀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올해 한 3분기, 늦으면 4분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메텔스타트에 이제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이메텔스타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암세포를 이제 사멸하는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용화가 많이 늦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3분기, 4분기까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2분기는 아니어도 3, 4분기에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올리고 이제 원료 공급이 지금도 한 200~300억대가 이제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500억대 이상이 잡힐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로도 괜찮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점 매수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 오늘은 이제 96,000원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조금 분할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96,000원대인데 95,000원대에서 85,000원대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구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11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지지 라인인 77,000원대 이하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5,000원에서 95,000원 선 사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 가시게 되면 11만 원까지 도달 가능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장바구니 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네, 오늘 밤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JD 벤슨을 지명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국내 시장 좀 살펴보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재건 또 인공지능까지 새로운 테마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밤 나오는 이 발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테마들이 형성해 나갈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간밤 미국 옵션 만기일을 앞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지 이 부분 유의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 트래블러스 컴퍼니스도 19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밤에 이 두 종목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둔 오늘 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국내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제정 후에 1년 만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세 가지 정도에 대한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산 보호, 또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제재 및 조치를 진행을 하니까요. 이쪽 시장도 조금 대응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일정들 4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마감까지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또 미국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대비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빗길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